미군 철수요? 그러던가 말던가요. 지금 한국이 던진 이 태연한 한마디에 워싱턴 전체가 비명에 휩싸였습니다. 국정 운영조차 악독 기업의 CEO처럼 처리하는 냉혈한 사업가 트럼프. 그의 호통 한 번에 일본은 주저앉아 울고 나토는 사색이 되어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데 왜 유독 한국만은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네는 걸까요? 더 소름 돋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동맹국들을 사냥개처럼 물어뜯던 그가 정작 한국이란 이름 앞에서는 침묵하며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의 족쇄가 풀리는 순간 전 세계 안보 질서를 난도질할 화력의 괴수가 깨어날 것을 그 영악한 비즈니스맨이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켜주던 나라에서 이제 미국이 매달려야 하는 나라로 뒤바뀐 소름 돋는 반전. 그 경이로운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할 이유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터키까지 지구 곳곳에서 안보를 떠맡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모두가 무임승차를 바라는 모양입니다.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을 때 유럽이 혼비백산하고 일본 총리가 고개를 숙였죠. 그게 현실입니다. 미국이 세계 안보를 공짜로 떠맡을 이유가 없다는 것, 동맹이란 결국 미국의 도움을 받는 구조라는 것. 그 두 가지는 제게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쩔쩔매야 할 나라만이 오히려 당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만큼은 쏙 빼고 있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드먼 교수님의 강의실에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저는 브론슨 나이트입니다. 스탠퍼드 국제전략학부 3학년이고 미국 중서부의 보수적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제게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삶의 원칙이었죠. 그 원칙을 들고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그 원칙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덱스터 하드먼 교수님은 펜타곤에서 25년을 보낸 분입니다. 국가안보 훈장을 받은 전략기획관 출신이고 워싱턴 정계에서는 살아있는 전략통이라 불리는 분이죠. 감정으로 설득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상대를 굴복시키는 분이에요. 그날 교수님은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화면에 단 하나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1987년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트럼프가 자비로 낸 광고였죠.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공짜로 지킬 수 없다. 그 아래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40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일기 때 실제로 행동에 옮겼죠.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겠다고 압박했고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렸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토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방비를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게 일기의 결론이었어요. 교수님은 거기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최근 뉴스 화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2기인 지금을 보십시오. 이란 사태가 터졌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폭발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협조를 요구했죠.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을 그으며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국 여론 눈치를 보느라 우물쭈물했죠. 일본은 달랐습니다. 총리가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갔어요. 진주만 조롱까지 들어가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고 추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거죠. 그게 이란 사태 직후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방위비 협박을 다시 꺼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직접적인 압박 발언을 피했습니다. 이란 사태라는 초긴장 국면에서도 한국 앞에서는 말을 골랐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인지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앞에서 입을 닫은 건 한국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본능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이 나라는 건드렸을 때 미국이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걸요. 비즈니스맨의 직감이죠. 그 한마디가 강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당겼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미국의 연간 155mm 포탄 생산량 9만 발. 한국의 연간 155mm 포탄 생산 능력 20만 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미국이 전쟁을 지속하려면 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는 매일 2만 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전체의 탄약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 구멍을 누가 메웠습니까? 한국이었습니다.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유럽의 무기고를 채워 러시아를 소진시키는 전략적 도미노를 한국이 설계했습니다. 폭스뉴스조차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태평양이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였죠. 이 지도를 180도 뒤집어서 보십시오. 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평양으로 돌격하는 거대한 발판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발을 딛고 서려면 반드시 필요한 땅이에요. 한국이 빠지는 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최전방 초소를 잃고 하와이까지 밀려나야 합니다. 강의실 한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인도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닉슨 행정부가 실제로 주한미군을 감축했을 때 한국이 무너지지 않은 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1971년 닉슨이 주한미군 2만 명을 뺐을 때 한국은 주저앉는 대신 자주국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방산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미국이 벌을 주려고 뺀 카드가 한국에겐 스스로 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역설을 미국 의회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의회가 주한미군 하한선을 법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한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국 자신을 위해서였죠. 미군이 빠지는 순간 아시아 안보의 가장 싼 방파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둔 비용보다 한국 없이 아시아를 관리하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의회가 먼저 계산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천천히 재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텅 빈 창고와 가득 찬 창고를 나란히 보여주는 이미지였죠. 미국의 탄약 비축량과 한국의 탄약 비축량을 대비한 자료입니다. 6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쌓아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지속하려면 그 창고의 문을 한국이 열어줘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에요. 미국의 화력 자체를 한국이 예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탐뱅크라고 부릅니다. 화력의 중앙은행이죠. 그 은행의 행장은 한국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하려면 한국의 창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의실에 들어설 때만 해도 한국은 미국이 먹여 살리는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던진 숫자들과 지도와 역사 앞에서 그 확신은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13조 원을 요구했다는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통쾌했습니다. 드디어 청구서를 제대로 날렸다고 생각했죠.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켜줬는데 그 대가를 제대로 받아내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드먼 교수님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웃음이 싹 가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조 원을 요구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가지 받아야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완전 철폐. 강의실이 굳었습니다. 돈은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도 우리 것을 갖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던진 말입니다. 협박에 협박으로 맞받아친 거죠.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13조를 받아내려다가 한국을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푼돈을 벌려다가 통제 불능의 상대를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거래. 비즈니스맨의 계산기가 고장난 순간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머릿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협박을 당한 쪽이 협박을 역이용해서 더 큰 걸 요구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교수님은 계속했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 졸업이죠. 랜드 연구소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수년 전부터 이 시나리오를 경고해 왔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이미 자립 단계에 들어섰으며 미국의 통제가 약해지는 순간 한국은 독자적인 안보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요. 미국이 한국을 너무 압박하면 한국이 미국의 품을 스스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잃습니다. 한국을 붙잡아야 하는 쪽이 사실은 미국이었던 거죠. 강의실 한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중국계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실제로 미국 없이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북한 핵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요. 교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워싱턴이 한국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온 착각입니다. 북한 핵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전제죠.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은 결심만 하면 6개월 안에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갖춘 나라입니다. 원자력 기술, 정밀 미사일, 재처리 능력. 퍼즐이 이미 다 맞춰져 있어요. 미국이 안보 우산을 걷어들이는 순간 한국이 그 우산을 스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걸 워싱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일본이 따라갑니다. 대만이 따라갑니다. 베트남도 검토합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피땀 흘려 유지해온 아시아 비확산 체제가 그날로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조를 받아내려다가 이 도미노의 방아쇠를 당길 뻔한 겁니다. 강의실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내 여론을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은 끌려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안보 용역을 우리가 고용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역전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기계라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한국을 핵심 파트너,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계를 너무 세게 흔들었다가 전혀 다른 용도로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 의사결정 자리에 한국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논의, 방산 협력 체계, 인도태평양 전략. 이 모든 판에서 한국의 서명이 없으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만든 질서인데 정작 그 질서를 굴러가게 하는 핵심 부품이 한국이 된 겁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은 돈을 받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판을 읽고 판을 뒤집고 판의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협박 카드를 꺼낼 때마다 한국은 그 카드보다 한 장 더 높은 패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의실에 들어올 때 13조 청구서를 날린 미국이 당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 청구서를 받아든 한국이 오히려 더 당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박을 날린 쪽이 미국이었는데 그 협박을 무기로 바꾼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한국이 핵카드로 미국을 압박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실물 전쟁은 기술력과 제조력의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미국을 이길 나라는 없다고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이 이름들이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드먼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포탄 한 발의 가격 추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달러가 아닙니다. 포탄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155mm 포탄 한 발의 가격은 2,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8,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4배가 뛰었죠. 전 세계 분쟁이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탄약 수요가 공급을 압도해버렸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물건이 생긴 겁니다. 교수님은 거기서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권력을 가장 많이 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기가 꺼려졌습니다. 한국입니다. 전 세계 155mm 포탄 생산 라인의 70% 이상이 한국 기업들과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이 자체 공장을 더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장을 짓는 기계 설비, 화약 원자재 공급망, 정밀 가공 라인. 이것들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역시 한국입니다. 미국이 독립하려고 해도 그 독립의 재료조차 한국에 손을 벌려야 하는 구조예요.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정말 무서운 건 포탄을 많이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빌려줍니다. 미국산 무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납기가 5년입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는 5년을 맨몸으로 버텨야 하는 거죠. 그때 한국이 나섭니다. 우리 무기를 먼저 쓰십시오.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화력을 금융상품처럼 운용하는 겁니다. 무기 강대국이 아니라 화력의 중앙은행이 된 거죠. 저는 그 비유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중앙은행. 달러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포탄을 예치하고 대출해주는 은행. 그 은행장이 한국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제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탄은 그나마 눈에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깊이 종속돼 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반도체 칩 이미지가 떴습니다. 미군의 차세대 전략입니다. 인공지능 드론, 자율 무기 체계, 실시간 전장 분석 시스템. 이 모든 것에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부르죠. 인공지능 연산에 필수적인 이 부품의 전 세계 생산량 90% 이상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입니다. 한국 기업 둘이 전 세계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인공지능 패권을 외쳐도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칩의 핵심 부품은 한국이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는 순간 미군의 스마트 무기는 그냥 고철이 됩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도 미 국방부의 슈퍼컴퓨터도 한국의 허락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전쟁 능력 자체가 한국의 공장에 달려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35 전투기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종사가 헬멧을 쓰면 전방 상황이 실시간으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디스플레이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전투기 조종석은 영하 수십 도에서 영상 수백 도까지 오르내리는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그 환경에서 작동하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한국이 이 디스플레이 공급을 끊으면 미국의 파일럿들은 눈을 가리고 전투기에 올라타야 합니다. 강의실에서 누군가 낮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그걸 알면서도 왜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지 않은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하루아침에 복원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외주로 돌리면서 미국 내 숙련 기술자들이 사라졌어요. 공장을 새로 짓는다 해도 그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미국 제조업의 근육은 이미 상당 부분 녹아버렸어요. 반면 한국은 그 근육을 40년 동안 쉬지 않고 키워왔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펜타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의 핵심 부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미국 국방 산업이 완전히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 70일입니다. 10주도 안 됩니다. 그 안에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서버가 멈추고 방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서고 미군의 첨단 무기 체계가 하나씩 작동을 멈춥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드는 부품들이 들어오지 않아서입니다. 70일.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달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미래 에너지 전략으로 밀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설계는 미국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로 용기를 실제로 깎아낼 수 있는 거대 단조 설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꿈을 꾸고 한국은 그 꿈을 현실로 깎아냅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 물리적으로 만들어낼 망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을 천천히 훑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탄은 한국이 찍어냅니다. 인공지능 칩의 핵심 부품은 한국이 만듭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눈도 한국이 책임집니다. 미래 에너지의 심장도 한국의 망치가 깎아냅니다. 미국이 설계한 모든 것들이 한국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실물이 됩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타이틀을 실물로 뒷받침해주는 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미국의 위대함은 그냥 종이 위의 글자가 됩니다. 저는 그날 강의실에 들어올 때 미국의 제조력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조력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한국의 부품과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공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건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이 진짜 압박 카드를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을 빼면 됩니다. 한국 하늘을 지키는 사들을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 순간 한국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죠. 북한 핵이 코앞에 있고 중국이 옆에 버티고 있는데 미군이 빠지면 한국은 맨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미국의 진짜 협상 카드라고 믿었죠. 하드먼 교수님이 화면에 위성사진 2장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였습니다. 오른쪽은 그 자리가 텅 비어있는 사진이었죠. 이란 사태가 터졌을 때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돼 있던 사드 포대를 중동으로 긴급 차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죠. 한국에 안보 공백이 생겼다고요. 전문가들이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국방부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미군 자산이 빠지는 것은 그들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시스템으로 대체할 준비가 끝났다. 강의실이 굳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야 할 나라가 오히려 담담하게 환송 인사를 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걱정하는 동안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드가 빠진 그 자리를 천궁2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실전 연동 테스트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미국이 벌을 주려고 뺀 카드가 한국에겐 독자 방공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된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머릿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협박 카드로 쓰려던 것을
한국은 오히려 기회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철수 카드를 꺼낼 때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유럽 지도였습니다. 나토를 보십시오. 미군 병력이 동유럽에서 조금만 이동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가 비명을 지릅니다. 발트 3국이 패닉 상태에 빠지죠. 즉각적인 미군 증파를 구걸하고 추가 방위비 분담을 자진해서 약속합니다. 미국의 그림자가 조금만 옅어져도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숨기지 못하는 거죠. 교수님은 화면을 일본으로 바꿨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미군의 역할이 조금만 변경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총리가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가죠. 안보 공백을 메워달라고 추가 비용은 우리가 내겠다고 약속합니다. 70년 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자란 나라의 본능적 반응이에요. 교수님은 다시 한반도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사드가 빠졌습니다. 미국의 핵심 자산이 사라졌죠. 한국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여유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은 이미 미국이 없는 하늘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천공투는 미국의 패트리엇에 버금가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고 LSAM은 사드가 담당하던 고고도 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독자 체계죠. 미국이 빼간 자리를 한국산 미사일이 채우는 데 걸린 시간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했습니다. 한국군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보십시오. 미군의 통합 지휘 체계와 연동돼 있으면서도 동시에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결을 끊어도 한국의 레이더는 돌아가고 한국의 미사일은 날아가죠. 미군 서버가 꺼져도 한국의 칼날은 스스로 목표를 찾아갑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드웨어도 갖췄고 그 하드웨어를 스스로 운용하는 두뇌도 갖췄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기와 시스템만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적 전력은 어떨까요?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규모입니다. 약 310만 명. 이 숫자만 보면 많다 정도로 느껴지죠. 그런데 이 예비군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전원이 현역 복무를 마친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모든 성인 남성이 군사훈련을 받고 전역한 뒤에도 수년간 정기적인 예비군 훈련을 이어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유사시 한국은 단 며칠 안에 수백만 명의 실전 훈련 병력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의 현역 병력이 약 130만 명입니다. 한국의 예비군 숫자가 미국 현역의 2배가 넘어요.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나토 국가들의 예비군 상당수는 훈련 빈도가 낮고 실전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 예비군은 다릅니다. 현역 시절 최전방 경계 근무를 서고 실제 대치 상황을 몸으로 겪은 병사들입니다. 북한과 수십 년째 실질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단련된 전력이죠. 세계에서 가장 실전적인 예비 전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들고 시스템을 잘 구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를 들고 싸울 사람들을 나라 전체가 함께 길러온 거였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국의 하늘은 천공투와 LSAM이 닿습니다. 지휘 통제는 독자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수백만 명의 훈련된 예비 전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빠진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군사 강국입니다. 미국이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강의실 한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터키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독자 방공망으로 하늘을 닫습니다. 중동은 천공투로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죠. 나토는 한국 교범으로 전술을 바꿉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모든 거점을 잃고 태평양 너머로 밀려납니다. 철수는 한국의 위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퇴장이에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빼가며 중동의 안보도 흔들렸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항의하는 대신 한국에 천공투 추가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한국군은 미군 교범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술 교범을 나토 국가들이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나라와 가르치는 나라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저는 강의실에 들어올 때 사드 철수가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협박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 카드를 꺼내는 순간 가장 크게 다치는 쪽이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기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그 모든 걸 운용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떠날 준비를 이미 끝냈습니다. 미국만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하드먼 교수님이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도 위에 선들이 하나씩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뻗어나가는 선들이었죠.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선이 닿는 나라마다 작은 전투기 아이콘이 표시됐습니다. F-35입니다. 현재 전 세계 17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확정한 전투기죠. 스텔스 기능, 첨단 레이더, 실시간 전장 데이터 공유.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은 사실상 미국의 하늘이에요. 전 세계 동맹국들이 이 전투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섰고 미국은 그 줄을 관리하며 패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투기만큼은 미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포탄이나 반도체는 몰라도 하늘만큼은 미국의 영역이었죠. 이 부분에서만큼은 교수님도 미국의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F-35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비행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허락을 사는 겁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떴습니다. F-35를 구매한 나라는 미사일 한 발을 추가하거나 무장 체계를 바꾸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 돈으로 산 전투기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거죠. 아랍에미리트가 F-35를 사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화웨이 장비를 빼라.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라. 전투기를 사는데 내정 간섭까지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협상이 틀어졌죠. 이게 미국산 전투기의 실체입니다. 최고의 성능을 가졌지만 그 성능을 쓸 권리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그 대목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라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구조의 균열을 낸 나라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날렵한 동체에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을 때 미국은 핵심 기술 4가지의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파 방해 장비. 이 4가지 없이는 현대 전투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여기서 포기할 거라고 봤어요. 이 기술들은 미국조차 수십 년이 걸려 완성한 것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자 개발을 선택했고 해냈습니다. 강의실 어딘가에서 낮은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절대 넘지 못하게 쳐놓은 기술의 벽을 한국이 넘어버린 거죠. 그것도 미국의 도움 없이요. KF-21은 전투기가 아닙니다. 기술 독립 선언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KF-21은 소프트웨어와 소스 코드를 한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무장 체계를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누구에게든 팔 수 있다는 뜻이죠. 미국이 동맹국들을 묶어두기 위해 만든 기술 사슬을 한국이 끊어낸 겁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나라에 이 전투기를 팔 수 있어요. 교수님은 다시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선들이 한국에서 뻗어나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왜 한국에 줄을 서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돈이 넘쳐 흐르죠. 그들이 원하는 건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네 군데입니다. 한국은 그걸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소스 코드를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함께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를 여러분이 직접 다루십시오. 이 한마디가 미국이 70년 동안 쌓아올린 방산 패권의 댐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붙잡으려고 쳐놓은 기술의 족쇄가 오히려 동맹국들을 한국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강의실 한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독일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독일도 F-35를 도입했는데 소스 코드 접근이 실제로 안 되나요? 유럽 최강의 방산 기술을 가진 나라가 그걸 감수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독일이 F-35를 도입하면서 소스 코드 접근권조차 얻지 못했어요. 자국 무기 체계와의 연동도 제한적입니다. 독일 방산 기업들이 수십 년 쌓아온 기술이 F-35 앞에서 사장되어 가고 있죠.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라팔이라는 독자 전투기를 갖고 있고 고자세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동 생산과 기술 전수를 내걸고 시장에 나서자 연전연패하고 있어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처럼 주권을 함께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폰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폐쇄적이죠. 앱 하나를 깔아도 애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바꾸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이 안드로이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투기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이폰이고 한국은 안드로이드입니다. 전 세계가 어느 쪽으로 몰리고 있는지는 이미 답이 나오고 있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F-35가 날아다니는 하늘은 미국의 하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사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기술로 세상을 가두려 했던 순간 한국은 그 문을 열어젖히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우리와 함께 날겠습니까? 전 세계가 그 손을 잡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한 가지만큼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지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국 땅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건 미국이 한국에 베푸는 안보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한국 땅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저는 그 구도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하드먼 교수님이 화면에 위성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기지였습니다. 활주로, 병원, 학교, 쇼핑몰, 골프장까지 갖춘 완벽한 도시였죠.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평택에 있는 이 기지는 전 세계 미군 해외 기지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지를 보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의 힘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숫자를 보십시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건설비 총액 약 110억 달러. 그중 한국 부담 92%. 이 기지를 짓는 데 든 비용의 92%를 한국이 냈습니다. 유지비의 절반도 한국이 부담하고 있죠. 미국의 성체처럼 보이는 이 거대한 기지는 사실 한국이 지어서 미국에 제공한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순간 멍해졌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지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택입니다. 황해와 맞닿아 있고 서울과 가깝고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에 있죠. 미군이 아시아에서 작전을 펼치려면 반드시 이 기지를 거쳐야 합니다. 하와이에서 출발한 미군 병력과 물자가 아시아 어디로 가든 평택과 부산을 통과해야 해요. 한국이 항구 사용을 불허하고 기지 전원을 내리는 순간 미군은 아시아 한가운데서 갈 곳 없는 신세가 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아시아 전역의 미군 물류망을 선으로 연결한 지도를 띄웠습니다. 모든 선이 평택과 부산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깔때기였죠. 미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물류의 심장이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한국입니다. 미국이 이 깔때기를 잃는 순간 아시아 전역의 미군 작전 능력은 반토막이 납니다. 저도 그 지도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작전을 떠받치고 있다는 그림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했습니다. 하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감시하는 위성을 수백 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를 보느라 바쁘다 보니 한 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건 더욱 어렵죠.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4.25 사업입니다. 초고 해상도 영상 위성과 레이더 위성을 조합해 한반도 주변을 24시간 감시하는 체계입니다. 이 위성이 찍어내는 실시간 영상을 미국과 공유하죠. 지금 미국 국방부의 작전 회의실에서 쓰이는 정보 상당 부분이 한국 위성이 찍어보낸 사진입니다. 눈도 빌리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눈까지 빌리고 있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력망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국 본토의 전력망은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수십 년 된 변압기들이 곳곳에서 한계에 달했죠. 이걸 교체해야 하는데 초고압 대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제조사가 미국 내에 사실상 없습니다. 미국의 군수 공장들, 방산 기업들, 핵심 인프라를 지탱하는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외부에서 조달해야 해요. 그 공급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한국이 공급을 멈추는 순간 미국 전역의 군수 공장이 암흑에 빠집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팔짱을 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물자를 어떻게 수송하는지 아십니까? 군용 차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철도와 도로가 핵심이에요. 한국의 민간 철도와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전시의 미군 물자 수송망으로 즉각 전환됩니다. 한국의 물류 인프라가 없으면 미군은 한반도에서 한 발자국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이 인프라의 속도와 효율은 미국 본토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강의실 한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캐나다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면 반대로 한국이 미국에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방위비를 내는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점점 당당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수님은 계속했습니다. 미군 통신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군이 쓰는 암호화 시스템, 네트워크 방화벽, 데이터 보호 체계의 핵심 부분을 한국 기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군사 데이터가 한국이 짠 방화벽 안에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공격은 미국이 하지만 그 공격 기지를 지키는 방패는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필리핀을 보십시오. 미군 기지가 철수한 뒤 그 시설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낙후되고 방치됐습니다. 일본 기지들은 유지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를 최첨단 스마트 기지로 지어서 제공했습니다. 미군이 가장 편안하게 주둔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이 만들어준 거죠.
미군이 한국에 눌러앉아 있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집이 너무 좋으니까요. 교수님은 강의실을 한번 훑고 나서 말을 맺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지는 한국이 지었습니다. 물류터미널도 한국이 제공하죠. 위성정보도 한국이 찍어줍니다. 전력망도 한국이 공급해요. 통신 방패도 한국이 짰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이라는 거대한 건물은 한국이 깔아놓은 토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한국이 그 토대를 걷어들이는 순간 그 건물은 아시아라는 땅에서 설 곳을 잃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들어올 때 미국이 한국에 안보를 베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 믿음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베푸는 쪽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지를 짓고 하늘을 열어주고 전력을 공급하고 물류를 떠받치고 통신을 지키는 쪽이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패권을 연기하고 있는 세입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강해 내내 교수님의 팩트에 밀려왔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게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저는 인정합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 미국이 빠지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핵을 가진 북한이 코앞에 있고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가진 중국이 옆에 버티고 있죠. 미국 없는 한국은 그 압박을 버틸 수 없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드먼 교수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화면을 켰습니다. 그 질문,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워싱턴도 그렇게 믿었죠. 펜타곤도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갖추고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미사일 기술까지 더하면 한국은 결심만 하면 6개월 안에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는 잠재적 핵 강대국입니다. 북한이 수십 년을 걸려도 완성하지 못한 것을 한국은 반년 안에 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핵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확산 조약이라는 틀 안에 한국을 묶어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진짜 이유는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이용이었죠. 한반도라는 최전방 초소를 값싸게 확보하고 한국의 제조력과 화력을 미국의 안보 전략에 녹여쓰고 한국이 독자적인 핵강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 안보 우산은 그 이용을 정당화하는 포장지였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저도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이용이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이용하려다 이용당한 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화면에 현무5 미사일을 띄웠습니다. 현무5입니다. 세계 최대 중량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이죠. 핵 없이도 평양과 베이징 외곽의 지하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묶어두는 동안 한국은 핵 없이도 이런 괴물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기술까지 완성했습니다.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사실상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문턱을 넘었죠. 강의실 분위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미국이 이용하는 동안 한국은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이제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어요.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려고 붙잡고 있는 손이 사실은 한국이 미국을 붙잡고 있는 손이 된 겁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세계 지도로 바꿨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결별을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이 흔들립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던 일본이 한국의 핵무장 선언을 보는 순간
자국도 핵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하죠. 대만이 따라갑니다. 베트남도 검토합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피땀 흘려 유지해온 아시아 비확산 체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질서가 한국 하나의 결심으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나토 회원국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무기로 군대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에스토니아도 검토 중이에요. 미국이 만든 나토라는 틀 안에서 한국이 조용히 무기 표준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중동도 다르지 않아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 나라들은 이미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죠. 한국이 그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 순간 미국이 구축해온 아시아와 중동의 안보 질서는 한국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미국 우방국들에게 공급하는 무기와 부품을 차단하는 역공을 날릴 수 있습니다. 포탄이 끊기죠. 반도체가 끊깁니다. F-35의 부품이 끊겨요. 미국이 만든 질서가 한국의 기술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전 세계가 동시에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용하려던 쪽이 오히려 이용당한 구조에 갇혀버린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강의실 전체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기계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기계를 너무 세게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워싱턴도 펜타곤도 트럼프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의 구조 안에서 정작 이용당한 쪽이 어느새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쳐놓은 틀 안에서 조용히 실력을 키웠고 미국은 한국에 기대다가 스스로 종속됐습니다. 이용하려다 이용당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들어올 때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무너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당한 쪽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안전핀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미국이 사실은 그 폭탄 위에 올라타 있었던 겁니다. 그 핀을 뽑는 순간 가장 먼저 날아가는 건 미국의 패권이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뭔가 묵직했죠. 저도 달랐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대신 뭔가 허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먹여 살린다고 한국은 그 혜택을 받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확신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죠. 하드먼 교수님이 화면에 지도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중동의 세력 지형도였습니다. 이란 사태가 터진 뒤 각국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나토는 미국의 요구에 휘둘렸습니다. 일본은 즉각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독자적인 중동 평화 유지 노선을 걸으면서도 미국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한 거죠. 협박에 무너지는 동맹과 협박을 무력화하는 파트너. 그 차이가 이란 사태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손이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졌습니다. 교수님.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70년간 한국에 쏟아부은 것들은 결국 무엇이었던 겁니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죠. 하드먼 교수님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70년간 군대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한반도라는 최전방 초소가 필요했고 한국의 제조력이 필요했고 한국의 화력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왔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동안 한국은 실력을 키웠고 미국은 한국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구조가 됐죠. 이용하려다 이용당한 겁니다. 이건 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손익계산서였습니다. 한쪽엔 주한미군 유지비, 다른 쪽엔 미군 철수 시 미국이 잃게 되는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인프라 자산, 공급망 주권, 아시아 패권, 반도체 공급, 포탄 생산, 위성 정보. 주한미군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년 수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했을 때 미국이 잃게 되는 가치는 그 수십 배입니다. 비싼 월세가 아니에요. 미국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내는 최소한의 보험료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국을 보십시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조 역량을 잃었고 영향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패권에 매달리다 현실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실물을 만드는 능력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설계만 하고 제조는 외주로 돌렸죠.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갔습니다. 40년 동안 쉬지 않고 실물을 만드는 근육을 키웠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걸어간 길의 반대편 끝에 한국이 서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계속했습니다. 1950년 미국의 에치슨 국무장관이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미국이 방어할 아시아의 경계선이었죠. 그 선 밖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은 게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과 화력이 그은 선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닿는 곳, 한국 부품이 들어간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 한국의 위성이 내려다보는 곳. 그 선이 지금 글로벌 자유진영의 실질적인 방어선이 됐습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미국 본토의 공장들도 멈춥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어선을 그어주는 나라.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지탱하는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끄고 강단 앞에 섰습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설계를 합니다. 한국은 하드웨어와 제조를 하죠. 이 둘이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시너지는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한쪽이 발을 빼는 순간 둘 다 넘어집니다. 2인 삼각경주에서 한쪽이 멈추면 두 사람 모두 쓰러지는 것처럼요. 미국과 한국은 이미 그 구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죠. 강의실 한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요? 보호자와 피보호자도 아니고 갑과 을도 아니라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세계 안보는 누가 더 강한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유능한 파트너를 가졌는가로 결정되죠. 미국에게 한국은 그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파트너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한국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고 미국도 한국에게 선택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선택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묻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고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을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국 앞에서 끝내 입을 닫았을까요? 한국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의 계산 때문이었죠.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메리카 언론, 미국 혼자 고립되는 상황으로 전락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읽은 겁니다.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핵심 공급처를 협박하는 비즈니스맨은 없습니다. 그는 침묵함으로써 미국의 미래를 지킨 겁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얼마 전에 산 최신 기종이었습니다. 미국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런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처음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모리, 배터리, 통신 칩. 강의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에도 한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나라, 강대국들 틈에 끼인 작은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조용히 세계의 무기고를 채우고 첨단 무기의 두뇌를 깎아내고 최강 대국의 하늘을 책임지는 동안 세계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쟁도 평화도 패권도 굴러가지 않는 세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강대국들이 한국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판이 끝나고 보니 이용당한 쪽은 따로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